성수에서 일하는 프로 과몰입러들이 가끔 데이터에 대해 얘기하는 팟캐스트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입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데이터 편에서는 데이터 분석가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데이터 편을 빙자한 과몰입 에피소드일 것 같은데요. 그럼 멤버 소개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데이터리안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뭘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다들 뭐하고 보내셨는지. 네, 그걸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월 초에 통영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벌써 한참 됐어요. 맞아요. 네, 한참 됐고. 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근데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저는 여러 번 들어도 재밌는데. 아, 그래요?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못 들었으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찐막으로 좋아. 한 번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행에 어울리는 책을 들고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통영에 박경리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영을 배경으로 쓴 김약국의 딸들을 조금 읽고 갔어요. 이제 거기에 통영 전경 묘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무슨 문장이 있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통영을 조선의 나폴리라 한다. 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나폴리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조선의 나폴리로 한다. 이래서 그 옛날부터 이제 얘기를 하던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런 멋진 풍경을 볼 때마다 친구들이랑 와 조선의 나폴리 멋있다. 멋있다. 낭만 있다. 나폴리 안 가봤지만 조선의 나폴리 되게 멋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고 통영 여행을 갔을 때는 막상 한 30페이지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꾸준히 읽어가지고 4월 중순쯤에 완독을 했고요. 진짜 정말 강렬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고 박경리 작가에 입덕해서 저는 토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언제 완독할지는 잘 모르겠는 게 18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다. 네, 진짜 많죠. 와, 저는 문창까지만 토지 시작해볼 생각 한 번도 못했거든요. 18건이라고 해가지고 참 도전 정신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감히 도전할 수 없다. 진짜 대단하다. 응원한다. 내가 응원. 아니 제가 김약국의 딸들을 시작하고 친구는 토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여행을 하면서 한 3분의 1 정도 읽었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읽히고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대단하다.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고 뭐 아무리 길어도 뭐 병렬 독서 하다가 이제 다시 읽다가 하면은 맞아. 그치, 요즘 트렌더니까. 병렬 독서. 네. 이렇게 대본을 써놓고 실제로 병렬 독서 하고 있어요. 토지는 이제 토템처럼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놓고 지금은 천개의 파랑이라는 SF 작품이랑 또 다른 SF 작품 2개 토지까지 하고 3개를 병렬 독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다 읽으시면 팟캐스트에서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요? 네. 제가 1시간 내내 계속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18권 다 읽고서. 그래요? 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브런치나 양식 이런 거 한 끼도 안 먹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만 꽉 채워서 먹고 왔는데요. 통영 꿀빵. 그다음에 도다리 쑥국. 도다리 쑥국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톳김밥, 배말 칼국수, 충무김밥, 그리고 자연산 돌멍게. 이렇게 선미님 픽. 네, 이렇게 먹었고 펜션에서 이제 돌멍게를 시장에서 떼온 거를 이렇게 딱 놓고 소주 딱 하고 걸치면서 친구랑 와 정말 최고의 여행이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을 말했는지를 모르겠고 소주는 또 친구가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내려간 거고 친구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통영까지 가가지고 만난 건데 제주 귤을 증류해서 만든 소주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멍게는 달고 소주는 향긋하고 대화는 또 재밌고 새벽 3시까지 막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조금 알려드렸잖아요. 네, 근데 뭐 아무튼 진짜 행복했고 근데 좀 우리 나이 때 여행 같지는 않다. 왜냐면 펜션이 진짜 옛날 감성이어가지고 그 황조지 여행 있잖아요. 황조지 황정민, 조승우, 지진이 황정민이 술톤으로 앉아있는 그런
바닥에 앉아고 TV 보는 그 사진 되게 유명한데 그런 감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펜션도 침대방이 아니고 온돌방을 예약을 한 거예요. 이야. 활용 점정. 예, 온돌방 정말 진짜. 활용 점정이었습니다. 진짜 힙하다. 약간 선미님이 다녀온 곳이라 힙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기 생각이 힙은 잠깐 없어요. 했는데 아니, 아니 힙하잖아. 그래요. 나름 이런 거 요즘 친구들이 또 남들과 다른 여행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오히려 힙할 수 있을 것 남들과 같고. 좀 비슷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남들과 다른 거 좋아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약간 이미 우리 올드해. 요즘 친구들 그런 것도 좋아해. 그렇군요. 그때 선미님이랑 혜정님이랑 둘 다 그 비슷한 시기에 여행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궁금한 거야. 예쁜 사진 있으면 올려줘 막 이랬잖아. 그런데 그쵸. 그때 선미님이 황조지 짤에다가 친구분 합성한 사진이었나? 근데 그거 제 친구 아니에요. 아 진짜? 제가 황조지 사진을 다운로드를 받다가 이제 애몬 걸 받은 거죠. 아 진짜. 나는 당연히 친구분 학습한 그래요? 사진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거 보고 한참 아니. 원래 3명이 있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저 사람 누굴까? 친구분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와 그 제 친구 아니에요.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진짜? 아니었구나. 네, 제가 애몬 사진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예, 트위터 검색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잘 봐야 됩니다. 네. 사진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저는 그거를 크게 안 봐서 그냥 그 황정민 그 사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얼굴이 달라요?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거기에 여자분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더 계세요. 아 진짜? 그 사진에. 그래요? 약간 심령 사진처럼 근데 있어. 나도 몰랐어. 다시 봐야겠다. 아니 이걸 아무도 몰랐다니. 몰랐어. 그랬구나. 예. 아무튼 네. 재밌었고요. 네, 또 그랬고요. 뭐 재밌었던 거 또 있었나요? 네. 그 통영 여행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원래는 통영 국제음악제라고 해가지고 그 양인모라는 바이올리니스트 공연을 보러 간 거였거든요. 저는 2박 3일 중에 이틀 저녁을 공연을 받고 친구도 이제 하루 공연을 봤는데 그게 정말 낭만 있더라고요. 이게 밤바다를 보면서 마침 또 벚꽃이 이렇게 만개했을 때여가지고 밤바다에 이제 벚꽃을 보면서 밤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공연장으로 걸어가는 공연이 이제 뭐 저녁 9시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캄캄한 데에 이제 걸어가면서 밤바다 소리 들으면서 공연장에 걸어갔고 또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이제 그 음악을 같이 즐긴 사람들이 수런수런 이렇게 음악 얘기하면서 정말 좋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런 웅성웅성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도 진짜 좋았고 내 친구랑 같이 본 공연이 이제 세 개의 소나타를 연주를 해줬어요. 그런데 첫 곡이 이제 직관적으로 듣기에 아름답다기보다는 약간 좀 현대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이 좀 생소할 수 있는 곡이어가지고 한 5분 정도 듣고 망했다. 다시는 이 친구랑은 못 오겠다. 그래갖고 이제 좀 울적해지더라고요. 들을수록. 동지를 잃었겠구나.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연주를 해주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계속 울적해지는 거야. 나는 앞으로 이 친구랑 올 수 없겠구나. 근데 의외로 친구는 또 되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다행이다. 그리고 근데 친구는 그 바이올린은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었고 이제 협연한 피아노 연주가 되게 취향이었다. 그래서 제주시향 공연을 찾아서 봐야겠다 이래가지고 공연 날짜랑 티켓값을 알아보더라고요. 5,000원이면 볼 수 있대요. 시향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덕후의 마음인 것 같은데 클래식 공연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또 재밌게 들었다고 하니까 되게 뿌듯했고 무튼 저는 이제 서울에서 통영으로 5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갔고 짱이야. 한 대전까지 갔는데 그리고 그날 비가 왔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대전까지 내려가는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그만큼을 더 가야지 통영에 그러니까.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랬고 이제 친구는 제주에서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부산에서 통영으로 버스를 타고 오는 그 스케줄로 이제 와가지고 아주 긴 여행을 동반했고 근데 또 신기하게도 제가 그 터미널에 딱 도착했을 때 친구가 왔어요. 도착했어요. 타이밍 시간을 맞아요? 맞춘 게 아닌데 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 픽업해가지고 이제 뭐 벚꽃도 좀 보러 가고 그랬는데 좋다. 뭐 아주 뭐 충만했고 뭐 다시 통영 여행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너무 멀어서. 너무 멀어요. 진짜 멀더라고요. 맞아. 예. 너무 멀어. 근데 이게 다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특별하게 생각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좀 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그 정도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바다도 어. 있고 네. 돌멍게가 있는. 네, 돌멍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술가 마을 이런 데가 마을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고 아, 그것도 그렇게 마침 있구나. 벚꽃이 만개였어요. 아. 그래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당연하게 뭔가 판교에서 내려가실 때 뭐 친구분을 네. 픽업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간 줄 알았는데 맞아. 친구분 제주에서 올라오신 맞아. 거라 해서 네. 통영에서 만난 거라서 너무 네. 신기했어요. 그래서 약간 저희 다 같이 발리 워케이션 갔을 때 그 선미님 친구분 중에 이제 호주에 계시던 분이 이제 발리 그쵸. 쪽 같이 오셨잖아요. 그쵸. 제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어디든 좋은 곳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발리에서 그 왔던 친구랑 이번 통영에서 만났던 친구랑 저랑 셋이서 같이 원래 아는 사이예요. 네, 셋이서 같이 노는 사이인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틋하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뭘까요?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니까요.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니까. 통영이든 발리든 네. 간다. 대단하다. 네, 발리에 있다고 하면 호주에서도 날아오고 맞아. 통영에 간다고 하면 이제 제주에서 찐사랑이다. 네, 판교에서 가고 맞아, 진짜. 장난 아니다. 사랑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다. 아니 저는 그 선미님 통영 가셨던 그 주에 주말에 이제 경주 여행 갔다 왔는데 와. 이게 저는 이제 여행을 미리미리 계약하니까 음. 원래는 4월에 벚꽃이 핀다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저랑 비슷했군요. 그냥 음악제를 가신 거잖아요. 근데 벚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제 여행을 친구랑 어디 갈까 얘기를 하다가 4월쯤에 그냥 경주를 가자. 왜냐면 제가 경주를 안 가봤어가지고 그럼 경주를 한 4월쯤에 가자. 그냥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그 주에 가려던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약하려던 숙소가 그때 예약이 안 열려서 그럼 그냥 전주에 가자 이렇게 됐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그냥 벚꽃이 만개했던 시기에 딱 겹치는 너무 좋을 때 갔어. 진짜 운이 너무 그러니까. 좋았고 그래서 원래 한 3월쯤 되면은 벚꽃 얘기를 다들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벚꽃이 언제 핀다. 막 이렇게 전국 개화 시기 뭐 서울은 언제 피고 부산 언제 피고 막 이렇게 지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데 약간 어째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벚꽃 생각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맞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둘 다 생각 못 했는데 좀 얻어 걸려가지고 좋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올해는 뭔가 다들 막 3월 말에 만개할 거다 이러고서 축제도 다들 그쯤에 잡혀있고 맞아요. 막 그랬는데 문치 게임에 실패했다가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막 석촌호수 유명하잖아요, 잠실에. 근데 거기도 원래 뭐 3월 말에 축제였는데 그때 하나도 안 피고 그 다음 주에 피고 막 이랬어가지고 약간 다들 예상했던 것보다 벚꽃이 늦게 펴서 실제로 저희가 간 시기에 벚꽃이 완전 만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 또 막 벚꽃 길이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 벚꽃을 원 없이 봤고 경주 진짜 벚꽃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벚꽃 보러 가야지 막 이러고 갔으면은 별로 안 기뻤을 것 같은데 맞아, 오히려 그럴 수 예상을 있지. 안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경주에 이제 황리단길 근처로는 그 흑무로 벚꽃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을 보려고 간 게 아니니까 그 벚꽃 명소를 좀 급하게 찾아보고 갔거든요, 직전에. 그래서 거기가 이제 흑무로 벚꽃길이 이제 하천을 따라서 있는 길인데 거기에 벚꽃이 완전 이렇게 만개해가지고 진짜 예뻤어요. 그 길도 되게 길고 그래서 뭔가 막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말인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냥 구경하면서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러게 딱 좋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다른 친구한테 이제 경주 갔다 와서 나 이번 주말에 경주 갔다 왔다 이랬더니 그 친구는 딱 작년 요맘때쯤에 갔다 온 거예요 경주를. 그래서 그때도 걔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친구는 이제 경주월드 있는 그쪽에 보문호수라고 있는데 거기 진짜 많이 펴요. 전 거기 갔었어요. 거기 진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었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경주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벚꽃 시기 맞춰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경주월드 그 보문호수 그쪽이나 아니면 제가 말하는 그 황리단길 근처에 흑무로 벚꽃길 그쪽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경주는 처음 가봤는데 그 황리단길 주변이랑 뭐 첨성대, 동궁가월지 그쪽까지는 그냥 뭐 걸어 다니거나 뭐 자전거 타거나 택시 타거나 이러면은 그냥 금방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딱 황리단길 중앙 쪽에 잡았는데 아침에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와서 쉬고 뭐 저녁에 또 나가고 이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한옥 독채 숙소였는데 1층, 2층 이렇게 나눠진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층을 썼었는데 안에 시설도 되게 깔끔하고 좋았어요. 이거를 한 2달 전부터 이제 예약을 했었는데 그런 보람이 준비성 진짜 무슨 일이야?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 있는데 저 갔을 때 자전거를 탔거든요. 자전거 타가지고 그 동궁과 월지랑 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는데 출발을 낮에 안 하고 밤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되게 이상한 어두운 데로 가고 있는 거야. 가로등도 없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전거를 먼저 타자 그랬거든요.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진짜? 제가 동거인하고 같이 타는데 동거인이 아유, 안 대박이다. 그래도 자전거에 미숙한데 어둡고 뭐,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왜 타자를 했어? 진짜 웃겨. 아 진짜. 네, 그막 이상한 데도 막 갔다가 막 진짜 다시 막 웃기다. 원래 길로 돌아왔다가 막 그렇구나.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이상한 데로 빠질 뻔했네요. 네. 그렇구나. 아찔하다. 네, 진짜 기억이네. 아찔하다. 네. 아니 근데 저도 가서 자전거 타려 했는데 네. 따릉이처럼 서울엔 따릉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경주에는 이제 타실라. 타실라? 타실라라고 이름이 타실라예요. 타실라? 타실라. 아, 그래서 진짜? 그 경주에 자전거가 있는데 아니 제가 한 2020년도쯤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이제 무릎이 아작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회사 다닐 때 한 일주일 재택근무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 자전거를 사실 타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냥 안 타게 됐어요. 근데 따릉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근데 진짜 심하게 다쳤나 보다. 그때 그냥 아직도 상처가 있는데 그때 그냥 다리 그 무릎 아래로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이렇게 걸을 수가 없었어. 그때 약간 진짜? 너무 아파서 어떡해. 달리는 자전거에서 넘어졌거든요. 브레이크를 제가 안 잡고 어떡해. 그래서 그때 자전거 얘기 잠깐 하자면 그때 한강에서 친구랑 둘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기어를 바꾸다가 발이 헛돌아서 페달에서 발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하니까 그냥 내리려고 달리는 자전거에서 발을 디딘 거예요, 땅에. 어머. 그러니까 그 속도를 못 이기고 제가 이렇게 엎어졌죠.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그때 자전거 도로니까 이렇게 한 차선씩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왕복으로. 그래서 일단 어떻게 옆으로 피했는데 친구가 이미 앞으로 많이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야, 나 넘어졌어. 그래서 친구가 다시 왔는데 무릎에서 피 철철 나고 그때 막 근데 제가 그냥 린넨 긴 바지 이런 거 입고 있었는데 바지가 다 찢어진 거예요. 약간 디스트로이드 진 막 이런 거 돼가지고 린넨인데 다 찢어졌어.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래서 바지가 이렇게 찢어지는구나 이러고서 무슨 소리야? 바지가 찢어지기도 하는구나. 찢어진 적은 없으니까. 없지. 그래서 세상에. 그때 이제 따릉이를 빌렸으니까 이걸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강에 있는 자전거 도로다 보니까 그걸 대여를 반납을 하려면 멀리 가야 돼. 뭐 거기까지 아이고야. 가야 되잖아요. 정류소까지. 그래서 어떻게 끌고 이제 친구가 야 힘내봐 이러고서 가서 반납을 어떻게 저떻게 하고 저 이제 벤치에 앉혀놓고 이 친구가 약국 가서 막 이런 거 사다가 일단 붙여줬거든요. 그때가 주말이었으니까 아마 월요일 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외과에 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그래가지고 완전 무릎을 다친 건 아니고 그냥 뭐 약간 아래쪽에 다쳤는데 거기 뭐 이렇게 상처 치료하고 이랬는데 와 근데 진짜 걷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계단 오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한 기쁨이구나 그때 좀 느끼고 그래서 그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근데 마침 다행히 코로나 시기여서 재택근무가 좀 어느 정도 약간 자리를 잡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일주일만 좀 쉬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인사팀 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동안 전 재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회사 출근도 이제 간간히 하고 막 이랬는데 버스를 타려고 올라가는 그 계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프다는 걸 처음 알았어 그때. 그래서 와 근데 진짜 세게 넘어졌나 보다. 그래서 심하게 다쳤네. 그래서 그때 막 잠실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그 길도 이게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구간이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출근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이게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튼 그 이후로 점점 궁금해져. 경주에서 탔는지 안 탔는지.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도 타던 가닥이 있으니까 타겠지 이러고 탔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올라탔는데 그때의 기억이 났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 또 이제
그 경주에 이제 타실라를 타려고 했는데 뭔가 이게 넓은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도를 자전거로 달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불안해. 하니까 불안해서 다리 올려서 페달 한번 굴리려고 했는데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이 친구한테 야 자전거 찾아 이러고서 자전거를 이렇게 빌린 거였는데 못 하겠다 이러고서 반납하고 그냥 걸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강 이런 데 가서 연습을 좀 하고서 하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맞아. 너무 긴장해서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 넘어졌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릉이가 너무 무거웠어요. 맞아. 실제로 무거운 자전거잖아요. 그게.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고 지고 가는 애들 그게 진짜 고통이었거든요. 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들판에서 올림픽공원 막 이런 데서 한번 연습을 하자.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아무튼 좋은 생각이다. 자전거를 타지 못했다. 자전거 한 1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전거를 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요. 괜찮아. 제 동거인 진짜 무서워했어요. 아 진짜. 나 타기 싫다는 거 내가 태웠거든. 이건 좀 여기는 같이 간 친구가 양해를 해준 거잖아. 뭐 그렇구나. 근데 나는 타야 된다. 여기까지 와서 안 탈 수 없다. 진짜. 스파르타다. 빡세다. 아무튼 그랬고 그래. 근데 경주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황리단길 쪽에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맞아. 그래서 좀 핫플레이스야. 네, 그래서 길도 넓지가 않은데 그 황리단길 막 사람 많은 뭐 그 구간들 길도 넓지도 않은데 차도 엄청 많고 막 사람도 많고 막 식당마다 웨이팅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웨이팅이 좀 극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무튼 이렇게 먹고 식사 시간만 좀 일찍 먹거나 아니면 늦게 먹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인기 좀 없는 곳에 가서 먹고 그냥 그랬었어요. 그래서 리뷰가 아직 없으니까 우리가 먹고 판단한다 이러고 가서 그랬는데 근데 그 원래 가려고 했던 식당 중에 꼬막 비빔밥으로 유명한 데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 상호명을 말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식당보다도 유난히 웨이팅이 많았어요. 유난히 좀. 그래서 둘째 날에 한 점심에 그냥 가볼까 이러고 12시쯤에 갔다가 이게 그런 사이즈가 아니구나 이러고 그날은 포기하고 셋째 날에 어떻게 그날 이제 아침을 먹고 서울을 와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한번 오픈런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갔는데 오픈이 11시고 저희가 10시 20분쯤에 갔어요. 그래서 캐치 테이블 예약을 걸었는데 그때도 거의 뭐 한 20팀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오픈하고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딱 저희까지 끝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맛이 뭐 엄청 특별하진 않지만 맛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기다릴 건가 싶긴 했는데 이제 약간 다들 와서 줄 서서 먹고 거기가 또 골목이 좁은데 거기에만 바글바글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와서 먹어보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대기하는 그 존도 따로 마련을 해놓고 그래서 약간 아예 진짜 본격적으로 해놓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막 저처럼 이제 기다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 뭐 핫플 꼭 안 가도 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다른 데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도 가봤다니 대단하네. 그래도 어떻게 갔다. 오픈런 할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다른 데 가자 이랬을 것 같은데. 저 얼마 전에 그 파주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그 도토리 국수집. 맞네. 파주의 도토리 국수집 진짜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2시간. 갔는데 그 오픈에 맞춰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이브했던 거지. 그 도토리 국수의 인기를 몰랐던 거지. 실감을 못했다. 그래서 오픈에 맞춰서 가면 되겠지. 그러고 갔는데 안 돼. 이미 테이블을 2번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맞아. 파주에 왔으면 도토리 국수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한 1시간 한 20분쯤 떠들었나 서가지고 그러고 입장했어요. 대단하네. 그때 근데 그럼 파주에 도착하자마자 게를 먹고 카페에 가시고 야,
1시간 반 어떻게 기다리지? 아 근데 시간 진짜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요. 떠들면서. 예, 뭐 댄스 학원 다니는 얘기, 뭐 밀리 피아노 얘기를 학원 이제 다니는 거기서 얘기, 했구나. 뭐 회사 근황 얘기 토크. 이런 거 하다 그럴 보니까는 수 있지. 예, 그럴 수 댄스 있지. 학원 얘기 흥미로웠어요. 지인분의 팟캐스트에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팟캐스트. 아이, 안타깝네. 아쉽네요. 아무튼 두 분의 여행 얘기 잘 들어봤고요. 저도 이제 근황 토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어디 여행 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뭔 얘기할까 했는데 저는 특별히 어디를 이렇게 여행 가자 이러고 가진 않았는데 이제 집 근처에서도 할 게 많아가지고 이제 대전에 온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대전 근처에서 뭐 어디를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놀러 갈까? 봄도 되고 뭐 벚꽃도 피고 이렇게 했는데 놀러 갈까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단 대전 집 앞에 갑천이라는 큰 개천? 하천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든요. 요즘 새로운 네. 취미. 네, 새로운 취미가 또 생겨가지고 제가 그 아이스하키를 하다가 아이스하키 스케이팅을 연습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충동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연습하기 위해 또 뭘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내려가. 하죠. 그럴 수 있긴 한데 근데 약간 이게 저 뭐 어디에다 올렸었는데 그 스키랑 스케이팅의 근본 운동이 인라인 스케이트긴 하거든요. 약간 뭔가 유산소 근본 운동이 러닝인 것처럼 스키랑 스케이팅 관련된 그 뭔가 동작들을 연습하기에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인라인 스케이트여서 약간 러닝하는 느낌으로 나가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맨 처음에 스케이트 타러 나갈 때는 얼마나 탈 수 있을지 감이 좀 잘 안 잡혀서 원래 러닝하던 코스가 있거든요. 그 천변에. 그래서 거기로 간단히 달려볼까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생각보다 러닝할 때는 좀만 이렇게 가도 한 100m만 가도 너무 힘든데 다리도 아프고 막 숨도 차고 너무 맞아. 힘든데 얘는 바퀴가 굴러가니까 그냥 좀만 힘줘도 이렇게 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는 거야. 아주 기분이 좋아. 그래서 아주 진짜 기분이 좋아. 너무 찰떡 같은 취미를 그리고 가져. 아니 그때 기분이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주변이 벚꽃이 쫙 펴져 있었어요. 그때 너무 그래서 좋다. 천변에 벚꽃이 다 이렇게 엄청 길게 돼 있는데 거기가 딱 하필이면 되게 예쁘다는 그 카이스트랑 카이스트 앞쪽 벚꽃길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천변 길을 이제 가는데 제가 보통 거기를 러닝을 하니까는 그 벚꽃 핀 거를 딱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막 햇살도 예쁘고 막 날도 좋고 이러면서 한번 싱싱 나가면은 막 2m 가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낭만. 진짜. 이제 보통 러닝을 하면은 한 2km 정도만 달리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집에 오는데 근데 그날은 왕복으로 15km를 탔습니다. 와. 장난. 벚꽃 엔딩이다. 벚꽃 네, 엔딩.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7km를 가 있어서 이거를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온 거리만큼만 가면 되니까 쉬엄쉬엄 가보자 했더니 그냥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장난 아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그랬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카이스트 앞에서부터 이제 타기 시작했거든요. 거기가 꽤나 그래도 도심지예요. 근데 이제 개천 따라서 한 3, 4km 가니까 그 개천 너머로 야트막한 산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억새밭이 등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다른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다. 봄이니까 또 군데군데 꽃도 피어 있고 이래가지고 그 카이스트 앞에는 벚꽃이 엄청 많고 그랬는데 그쪽 밑으로 내려가니까 약간 분홍색 꽃들 막 진달래 뭐 이런 것도 피어 있고 뭐 그 천변에 또 그 벚꽃 말고 약간 조팝나무 이런 것들 그거 진짜 예뻐요. 피는 네, 꽃들 있잖아요. 저희 동네 많아요. 조그맣게 조팝나무. 해가지고 네, 그런 꽃들도 엄청 많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벚꽃은 향이 없는데 다른 꽃들은 막 피어 있으면 향이 또 나기도 하니까 그런 향 맡으면서 또 이렇게 달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니까 이제 그렇게 7.5km 막 이렇게 탄 거예요. 도파민 미쳤어. 도파민 폭발.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그날 집에 와가지고 아주 흡족하게 하루를 마무리를 했고요. 짱이다. 네, 그렇게 그게 선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하는 날 다들 쉬는데 나 혼자 거기 인라인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런닝하고 막 애기들 뛰어놀고 그 사이에서 나 혼자 약간 인라인 혼자 타면서 그 누구도 인라인은 안 타는데 나 혼자 인라인 타면서 거기서 이제 벚꽃 보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고 이제 며칠 후에 그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며칠 후에 토요일인가 이때는
근처에 개족산이라는 산에 등산을 하러 또 갔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산 정상에 벚꽃이 엄청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몰랐어. 근데 딱 이제 그 시기가 벚꽃이 만개했다가 지는 중이어가지고 이제 바람이 불 때마다 꽃비가 엄청 날렸거든요. 꽃잎이 엄청 날렸는데 그게 진짜 예뻤고 그날이 마침 동거인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진짜? 떨어지는 꽃잎을 이렇게 잡아다가 동거인 핸드폰 케이스 안에 이렇게 선물이다 이러면서 넣어줬습니다. 뭐야? 뭐야? 선물이다. 이것은 선물이다. 낭만이다. 나 같으면 근데 진짜 떨어진다. 이러고. 꽃잎이 떨어진다. 그게 약간 근데 내가 사진으로 찍어보려고도 하고 그 영상으로도 찍어보려고도 했는데 이게 안 당기는 거야. 그 감성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잡아다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장난 아니야. 뭐야? 나랑 만나. 안 돼. 저기서 금지해. 안 돼. 조심하세요. 안 돼. 우리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 안 돼. 그런 발언 저희 금지. 안 돼. 죄송해요. 안 돼. 알겠습니다. 전 생각이 없고요. 성금. 물론 여자친구 자리는 이제 비어있지만 여기선 안 돼. 여기선 안 돼. 알았어. 아무튼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내려오는 길에 제가 물까치 가져올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물까치 본 적 있어요? 까치랑 다르게 생겼어요? 까치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물까치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머리는 까만색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푸르스름한 까치예요. 파랗게 생긴 까치예요. 그래서 물까치라고 이렇게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좀 더 묘사를 하면 뭐 가슴 쪽은 좀 하얗고 등은 회색이에요. 회색이고 이제 날개랑 꽁지 끝에 깃은 엄청 예쁜 파란색 있잖아요. 되게 하늘색? 고급진 하늘색? 정장 같은데 하늘색으로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하늘색인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물까치가 한 마리 있길래 와 진짜 예쁘다. 색깔이 어떻게 저러냐 이러고 옆에 봤는데 물까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 너무 가까이 가면 새들 이제 예민하니까 도망가나 싶어가지고 좀 멀찍이서 예쁘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걔가 가까이 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귀여워. 귀여운데 신기해서 찾아봤어요. 보통은 피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얘네가 원래 별로 사람을 안 무서워하고 영역을 지키는 습성이 너무 강해서 공격성이 있대요. 진짜.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공격을 당할 뻔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 물까치 검색하면은 막 서울대에 물까치가 나타났는데 얘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계단 지나갈 때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지나다닌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정도 정도로 자기 영역 지키는 게 되게 강한 친구들인데 저희는 다행히 그만큼 가까이 가진 않았고 얘네가 평화롭게 뭐 이렇게 흙 쪼아먹고 있었는데 그 공격만 해서 다치진 않았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그 내려와서 걔네들 막 습성도 찾아보고 이러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 처음 보는 동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얘는 심지어 돌고래처럼 무리 생활하는 애들이라서 건드리면 때로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도 산에서 마주치게 되면은 걔네는 피하십시오. 아무튼 재미있는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탐조 하셨군요. 탐조. 네네네. 재미있는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좋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참 근황 토크를 해봤는데 근황 토크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마무리 해야 돼. 마무리 해야 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 그만.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데이터 편 얘기한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이걸 인트로를 소개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의 직무에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직업병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쵸. 직업병이 뭐 별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간호사분들은 사람 팔 보면 혈관부터 눈에 들어온다. 약간 이런 거라든지 뭐 한국전력 이런 데 다니시는 분은 길 가면서 전봇대 상태를 본다. 아 진짜. 약간 이런 직업병이 있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저희도 데이터 분석가도 직업병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가로 일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IT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서 보이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데이터 분석가로 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할 때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분석가들만 쓰는 표현 이런 것도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가볍게 떠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에피소드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면 되는데, 근데 또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를 이제 이번 편을 통해서 처음 만나는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전에도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선미님부터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쿠팡 하이퍼커넥트 카카오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했었고 지금은 데이터리안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데이터 분석가 겸 대표로 일하고 있는 윤선미라고 합니다. 제가 같이 사는 그 저희 프로그램의 출연 비중이 높은 동거인도 맞아. 사실상 같이 녹음하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은 그 사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출연 비중이 높은 동거인도 IT 업계에서 데이터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일상이 과몰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맞아. 기획이 아주 이미 과몰입되어 있습니다. 맞아. 네. 좋습니다. 에피소드 진짜 많으시잖아요. 비중이 좀 높을 것 같아, 오늘. 맞아. 동건희 선생님 또 싫어하시겠는데요?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드립니다. 저도 소개를 드리면 저는 송혜정이라고 하고요. 리디라는 콘텐츠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를 했고 데이터리안 함께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뉴스레터, 뭐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데이터 분석 캠프 뭐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기타 등등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미님도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이보민이고요. 문예창작과 졸업했고 취준하시는 분들이라면 익히 아실 자플래닛이라는 채용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리안에서 데이터 분석 캠프 운영이나 뭐 기획이나 백엔드 개발이나 마케팅 등의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것저것 다 그냥 하고 있는 거고요. 대단한 거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네, 아무튼 그러면 자기소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본격적으로 데이터편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약간 이번 편에서 무슨 얘기할까 직업병 뭐 있나 뭐 이런 거 생각해보다가 IT 업계에서만 좀 쓰는 용어들 뭐 데이터 분석가들이 쓰는 표현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약간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회사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가로 일 딱 시작했을 때 이게 뭐라는 거야. 근데 약간 외계어 같이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게 있잖아요. 뭔가 다른 분들 다 익숙하게 쓰는데 뭐 여쭤보기 좀 뭐하고 약간 그런 경우들 좀 있었는데 다들 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많았어요. 수줍 좀 많았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많았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 생각나는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처음에 회사 들어가서 분석할 때 로그 데이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로그 데이터. 그래서 좀 이상하죠. 로그 데이터가 뭐야? 뭔지 몰랐지. 그 데이터는 알겠는데 나는 이게 데이터의 종류가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뭐 일을 이렇게 맡겨오고 이렇게 하는데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자플래닛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한 분석이 사용자들의 행동 같은 거를 분석을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첫 번째 태스크도 약간 데이터 파악할 겸 연습용으로 이런 과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특정 페이지의 1 방문자 수를 파악하는 거였나?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사수님이 어느 테이블에 이제 웹사이트 로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때 로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몰라서 로그 데이터? 블로그 데이터인가? 불은 묵음이군요. 아니 그렇죠. 줄임말 많이 쓴다니까. 그래서 로그 데이터. 로그 데이터? 블로그? 와, 진짜. 로그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블로그 데이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수님이 알려준 데이터를 까봤는데 뭔가 내용이 블로그랑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근데 정보가 되게 많은데. 근데 진짜 귀엽다. 블로그 데이터. 그래요? 나는 진짜 모르니까. 근데 약간 들어가서 첫 태스크를 그걸로 받았으면 진짜 멘붕이었을 것 같아.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몰랐어.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까보라니까 데이터 까봤는데 정보가 엄청 많은데 뭐 블로그 데이터면 글 제목이나 뭐 누가 작성했는지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나는 그런 걸 이제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잘 보니까 그냥 뭐 약간 이상한 암호 같은 유저 아이디 들어있고 막 뭐 맥
뭐 윈도우 뭐 이런 기기 정보 들어있고 URL 들어있고 뭐 시 분초 뭐 이런 시간 정보 들어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블로그 데이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저는 실제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만든 데이터를 처음 보니까 와 엄청 복잡하네 이 뭔 데이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사수님한테 이 로그 데이터가 대체 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약간 표정이 약간 오묘했어요. 얘는 이걸 모르겠구나. 사수님의 표정이 되게 오묘했던 것 같은 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맞아 신입은 이것도 모를 수 있지 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분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웃으시면서 친절하게 설명은 해주셨는데 아무튼 표정이 오묘했던 기억이 있어요. 웃기다. 네, 그렇고 이 로그 데이터가 사실 얘기한 것처럼 블로그 데이터는 아니고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잖아요. 로그 데이터가 뭐죠? 그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행동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 로그인 거잖아요. 기록 데이터인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수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뭐 생각을 해보면 뭐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 뭐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뭐 서비스 데이터도 있고 사용자 데이터도 있고 이렇게 한데 서비스 데이터는 결제나 회원가입이나 뭐 게시글 작성 이런 서비스에서 운영할 때 필요해서 쌓는 데이터들이고 뭐 그 외에 사용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웹사이트에서 페이지 열람하고 클릭하고 이런 데이터를 로그라고 한다. 그런 게 쌓이는 게 로그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페이지에 사용자들이 몇 명이나 방문을 했는지 궁금하면 이 로그 데이터를 본다. 뭐 그래서 자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의 리뷰를 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인지 궁금하면 뭐 이런 로그 데이터에서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셨네요. 네네. 아마 그러셨겠죠? 제 기억이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블로그 데이터 그렇죠. 진짜 귀엽다. 진짜. 저는 ETA. 저는 ETA라는 단어를 뭐죠? 처음 들었을 때 뉴진스 ETA인가요? 놀리나?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 말을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자꾸 ETA가 언제니? 뭐야? 뭔데, 그걸 그게? 나한테 왜 물어봐? 뭔데 그게? 그게 Estimated Time of Arrival.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 해줄 수 있냐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맞아. 근데 ETA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ETA가 도대체 말이야? 뭐야?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나도 이거 ETA가 언제예요?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뉴진스가 ETA 그 곡을 냈을 때 그 모든 IT 사람들이 다 PTSD가 왔어. ETA. 그리고 보통 이제 ETA라는 단어를 좋을 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감 날짜를 왜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독촉할 때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언제까지 되냐? 뭐 혹시 뭐 한 2시간 내로 해줄 수 있냐? 내일까지 해줄 수 있냐? 이거 물어보려고 ETA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제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뉴진스도 What's your ETA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도저히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후렴이야. 네. 진짜 많이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계속 물어봐. 너무 상큼하게 부르지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안 그러니까요. 좋은 기억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로. 맞아. 아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막 친한 사이면은 야 그거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 이거지만은 내 상사다 그러면은 이거 언제까지 되는 거야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될 때까지 뒤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와우. 심하다. 근데 진짜 급하다 그러면 그 사람도 마음이 급하니까 뒤에서 뽑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옆에 자기한테 앉아있고. 파일 전송해줄 때까지. 이런 히스토리가 이제 쭉 있으니까 What's your ETA 딱 들었을 때 즐거울 수가 없는. 그래서 ETA 안 듣습니다. 다른 노래를 듣는 걸로. 뉴진스의 다른 음악을. 그렇습니다. 근데 그 ETA가 그 ETA죠? 그렇걸요? 거기서도 똑같은 의미일 거예요. IT 사람이 쓴 건 아니다. 100%. 이거는, 아니겠죠. 네, 그냥 모르겠네요. 작사를 빈지노가 했네. 아 그래요? IT 사람 확실히 아니네. 아니면은 뭐 ETA가 언제냐 뭐 이렇게 쪼임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렇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사를 썼을 거예요. 그렇네. 참 누군가한테는. IT인들의 트라우마를 지금 불러일으키네. 너무 좋은 곡인데. 본인은 뭐 의도하지 않았겠죠.
갑자기 상사가 뉴진스 ATA를 보낸다. 세상에. 무서워. 예,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군요. 네. 뭔가 또 다른 데이터 관련된 아니면 뭐 IT 얘기 관련된 뭐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게 IT 용어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냥 얼마 전에 이제 운전할 때 제가 이제 동거인을 조수석에 태워가지고 회사에 데려다 주고 있거든요. 또 등장. 이게 약간 루틴처럼 됐어요. 데려다 주는 게. 근데 이제 운전을 이렇게 제가 막 하고 있는데 특정 차종이 이제 제 오른쪽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거인이 방어 태세를 취하면서 제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우리 라인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그 혼수 많이 둬요. 그 혼수 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혼수 두는데 이제 제 갑자기 우리 라인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잘 보고 있다가 방어 운전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편견이지 않을까? 왜냐면 깜빡이도 뭐 아직 안 켰고 뭐 너는 은근히 이제 차종에 편견이 있더라. 그럼 걔가 이제 또 그 특정 차종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 차종을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특정 차종이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좀 긴장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경고. 네, 그래서 그건 좀 편견인 것 같다. 그랬는데 동거인이 아니야. 차종별로 사고율 그리고 깜빡이 안 넣고 차선 변경률 같은 거를 통계를 내보면 저 차량의 그 수치가 다른 차종과 스태티스티컬리 시그니피컨트하게 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네가 배운 전문 지식을 네 주장을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사용하지 말아라. 너무 웃겨. 네, 듣기에만 그럴듯하지 문장에 객관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대답을 제가 해줬거든요. 웃겨. 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저는 이제 같이 사는 사람도 동종업계의 사람이고 뭐 너무 전문가시잖아요. 데이터 너무 전문가니까 너무 전문가신데. 네, 데이터 다루는 사람이라 가지고 대화가 약간 항상 이런 식으로 굴러갑니다. 대단하다. 웃기다. 진짜 같은 업계에서 일하니까 이런 말 했을 때 이제 같이 웃고 네.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아. 근데 여기서 그 스태티스티컬리 시그니피컨트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런 건데 이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흘러서 이렇게 들었거나.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설명을 조금 덧붙여 보자면 이게 A/B 테스트는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B 테스트를 해도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A/B 테스트를 그냥 예를 들어보면 A 그룹하고 B 그룹의 사용자들이 각각 다른 버튼 텍스트를 보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A 그룹은 구매하기라는 버튼이 나오고 B 그룹은 신청하기라는 버튼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A그룹은 그 화면을 100번 봤을 때 10번을 클릭한대요. 그러면 전환율이 10%죠. B그룹은 100번 보고 그중에 9번 클릭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된 전환율이 A그룹은 10%, B그룹은 9%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두 그룹이 다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건 조금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의 운이 작용해서 전환율이 다르게 나온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두 그룹이 완벽하게 달라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 대신에 통계적으로 두 그룹이 진짜 다를 확률을 계산해 봤는데 다를 확률이 꽤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들으면은 재수가 없죠. 완전 다른 건 아닌데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두 그룹이 다를 확률이 꽤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정확한 설명인 겁니다.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 그 확률이 꽤 높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통계적으로 다르다는 거는 뭐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통계학 강의를 한 학기 정도 들으시면
증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테스트를 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두 그룹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일수록 증명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좀 쉬운데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한 번 했어요. 그럼 그 한 번 한 결과를 가지고 A가 실력이 더 좋다, B가 더 실력이 좋다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달리기를 해봤는데 한 사람이 계속 이겨.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실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사람이 실력이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한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명이 쉬워진다라는 거고 또 한 번에 달리기를 하더라도 아주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한 번 달리기를 해봤지만 우리한테 데이터는 한 번밖에 없지만 실력 차이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그룹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일수록 또 두 그룹이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전문 용어 같지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니까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죠. 그래서 혹시나 이 팟캐스트를 듣고 좀 재밌는데 관심이 가는데 한 학기의 통계학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통계학 입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K-MOOC 플랫폼에 가면은 통계학 강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류근관 교수님의 경제 통계학 강의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김에 제 동거인에게 면접으로 좀 줘보자면 그가 수집한 데이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 그룹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좋다, 증명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차 정도를 눈여겨본 거예요. 가만히 눈여겨보고 저 차 운전자 또 봐라. 또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바꾼다. 네, 이렇게 혼수를 두는 게 그 사람 취미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데이터 수집 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북 들고 타셔가지고 진짜. 근데 보이는 거 다 수집해. 네, 근데 진짜 할 것 같아요.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진짜로. 그래서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안 달아줬는데요. 앞으로도 안 할 예정입니다. 이 팟캐스트 듣고 아이디어 얻으시면 어떡해? 이거 들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 그럼 됐다. 다행이네. 다행이다.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저도 운전하니까 약간 뭔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보다 먼저 운전 시작한 동생도 제 동생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차종에 대한 운전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쵸. 있어요. 뭐 혹시 나중에라도 뭐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해 보신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재밌겠다 이 생각을 잠깐 했는데 어디 커뮤니티 같은데 올려보면 난리 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이제 판교에 편향되어 수집하기 때문에 또 맞죠. 그것이 왜곡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다. 예. 맞아. 재밌네요.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곳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 아이스하키 클래스 운영하는 거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성인 대상 스포츠 클래스에서는 사진 찍어주는 게 운영의 필수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배웠던 프리다이빙도 마찬가지인데 아이스하키 클래스도 매번 수업할 때마다 사진사를 붙여줘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끝날 때마다 바로 드라이브에 사진 올려주고 그리고 보니까 그 사진들로 마케팅 소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스포츠 센터에서 사진사를 고용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찍어주는 데는 사진도 그냥 안 올리고 엄청 보정해서 올려주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프리다이빙 선생님 있잖아요. 요즘 사진 보정하는 방법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엄청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 엄청 예쁘게 잘 찍어주고 그러니까 보면은 아이스하키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 집중해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멋있다. 포즈 딱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사진으로
보니까 내 모습이 되게 멋지게 사진에 찍혀 있고 보정도 심지어 예쁘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나는 이거 보정도 안 하고 인스타에 올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인스타에 안 올릴 것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올리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그쵸.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레퍼럴 장치로 사진 찍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구나. 요즘 성인 스포츠 대상으로 사업할 때는 무조건 사진을 쥐어주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 기록이 남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보여줄 거리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때 보미님 언제 한번 그 원데이 클래스 가셨을 때 사진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그 같이 간 분들이랑 찍은 거. 근데 보니까 진짜 이렇게 장비도 탁 이렇게 갖추고 맞아. 링크장에 멋있어 진짜.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쉽게 홍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막 찍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진사를 붙여줘서 내 사진 그냥 나오니까 올리면 되고. 그래서 저희 작년에 그 프리다이빙 아까 얘기하셨는데 발리 워케이션 가려고 한창 막 프리다이빙 강습을 여러 번 받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막 강사님이 1,000만 원짜리 카메라다 강조하시면서 막 사진 찍어주시고. 근데 막 그때 그 강사님 말고 저는 이제 따로 가서 트레이닝 받고 이랬을 때도 다른 강사님들도 다 비슷하게 카메라 들고 막 찍어주시고 뭐 그냥 우리 선생님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다 강사님이 카메라 들고 서로 찍어주고 막 그랬던 게 좀 생각이 나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인스타를 안 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마케팅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인스타 열심히 하고 이제 남한테 공유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익한 좋은 기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사진으로 남고 나도 추억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아까 레퍼럴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레퍼럴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들으시는 분들 모를 수도 있겠구나. 블로그 데이처럼. 맞아요. 네네. 네, 잠시 레퍼럴과 AARRR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보민의 강의. 네, 잠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레퍼럴이라는 개념은 AARRR이라는 프레임워크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는 데이브 맥클로어라는 벤처 투자자이자 사업가가 만든 분석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벤처 투자자들은 회사에 돈을 투자하니까 이제 회사가 빠르게 크게 성장해서 내 돈을 불려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해를 보고 싶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속도로 어디까지 성장할 건지에 대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회사들의 성장을 데이터로 분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성장을 지표로 파악하고 가속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요 프레임워크를 생각을 해냈다고 하는데요. 요 AARRR이라는 거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행동들을 이제 5단계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획득, 애퀴지션이라고 해서 마케팅 등의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를 서비스로 데리고 오는 이런 단계고 그다음에는 뭐 회원가입 시키거나 튜토리얼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하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준비를 시키는 활성화, 액티베이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하는지를 보는 단계가 이제 유지하는 단계, 리텐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써보다가 이 서비스의 상품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는 게 이제 매출, 레베뉴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마음에 들면 주변에 추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레퍼럴, 추천하는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기존 사용자에게 추천을 받아서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되면 그 새 사용자는 다시 획득 단계로 넘어가요. 그 첫 번째 A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AARRR 단계를 새 사용자가 또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이 되고 이 단계를 계속 거치게 되면 서비스는 자연히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그 벤처 투자자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기획했던 그 생각했던 얘기이고요. 회사들의 서비스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볼 때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상태를 파악하거나 개선 방향을 찾습니다. 네, 오늘은 레퍼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뭐 다른 단계의 실생활 예시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데이터 분석은 핑계고 발리 바다에서 많다 가오리 본썰 약간 이런 부제가 달려있는 팟캐스트 2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발리에서 있었던 일들이랑 뭐 리텐션 분석한 것들 그런 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아이스하키 얘기로 돌아오면
이 AARRR 프레임워크에 의하면 저는 매달 아이스하키를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애퀴지션 됐고 액티베이션 됐고 리텐션도 됐고 레베뉴 단계를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서비스 입장에서는 레퍼럴을 유도를 해야만 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고객이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레퍼럴을 그러니까 추천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추천을 유도시키는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사진을 찍어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레퍼럴을 유지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아이스하키를 보면서 했었습니다. 네. 이 레퍼럴이라는 게 사실 그냥 구전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워낙 또 아이스하키 하시면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사실 구전이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 내가 어디서 뭐 사봤는데 그 약이 효과가 좋더라. 내가 어디 식당 가봤는데 야, 거기 이거 맛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전으로 전해졌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SNS 특히 막 인스타그램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점점 더 사진, 그다음에 더 나가서 영상 이런 쪽으로 이 레퍼럴 장치들이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사진이 잘 찍히는 스포츠가 성인 취미로 유행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아요. 저는 바디 프로필도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옛날엔 바디 프로필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친구들이 나는 친구의 헐벗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보고 싶은 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살수의 네, 친구의 배꼽 모양이 궁금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이제 배꼽 보여주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거기에다가.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알게 되잖아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있구나. 맞아.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스포츠가 아니면 사실 지금은 좀 알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로 정보를 워낙 많이 접하고 그 이외에서는 접하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바디 프로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을 나름 되게 옛날부터 알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산악부 시절. 그게 이제 한 10년 전이야. 그래서 10년 전부터 저는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그 스포츠를 알고 있었고 이제 간간히 하고는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코로나랑 맞물려서 붐이 된 건지 뭔지 아무튼 이게 붐이 되고 나니까 다시 이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스포츠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이 사람들이 맨날 쓰는 메인 SNS, 소셜미디어가 되다 보니까 이 인스타라는 플랫폼에서 바이럴되기 좋은 스포츠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 클라이밍이 가진 특성이 인스타랑 너무 잘 맞거든요. 일단 이게 뭔가 어려운 경기 룰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스포츠도 아니고 그냥 어딘가 잡고 올라가는 거는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저기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 동네 애들도 하더라고요. 그쵸, 놀이터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스포츠가 아니야. 막 뭐 축구처럼 오프사이드 이런 거 알아야 되고 이런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올라가 있는 거를 딱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게 스포츠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와 저게 뭐야? 저게 어떻게 매달려 있어?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또 그리고 혼자 하는 스포츠였으면 사진을 찍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클라이밍이라는 운동 자체가 실제 암벽 등반에서 출발을 한 거다 보니까 이게 다치면 되게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어서 무조건 둘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클라이밍을 할 때 뭐 실제 뭐 돌 위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스포츠 클라이밍 할 때도 혼자 가기도 하지만 보통 둘, 셋 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이미 있다 보니까 운동하는 동안 서로 찍어주고 영상 찍어주고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스포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뒤돌아보니 여러 가지 조건이 진짜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스포츠 클라이밍이 이렇게 빵 뜰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프리다이빙도 그렇고 아이스하키도 그렇고 뭐 한동안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운동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부각이 되면 운동에 집중을 잘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사진 찍히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옛날에는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왜 찍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냥
내가 재밌는 운동하면 기분 좋고 뿌듯하고 저 인라인 15km 탄 것처럼 그냥 뿌듯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운동 잘 마친다 대견했어 막 멋져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더 컸었는데 물론 요즘에도 운동 재밌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진 안 찍히는 클래스들 가끔 있어요. 그 아이스하키도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진사를 구하지 못해서 사진을 못 찍어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사진사도 스케이트를 탈 줄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그 수요도 또 약간 공급이랑 맞춰줘야 되고 약간 이러니까 사진사가 들어오지 않는 클래스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뭔가 있다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진 안 찍히는 클래스 들어가면 뭔가 남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기도 그럴 해요. 수 있겠다. 아무튼 언젠가 또 인스타도 뭐 언젠가 시대가 저물 수 있잖아요. 다른 매체가 득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땐 또 어떻게 변화하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해볼까요? 저는 좀 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제 뭔가 데이터 분석가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지 못하는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다가 누가 자기 운동한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그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레퍼럴이 제대로 되고 있고 그러니까 맞아. 요즘에는 이런 거를 해야 예, 잘 되는군. 사업적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고 뭐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잖아요. 이제 비슷하게. 제가 요즘 아이돌 덕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덕질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진짜 덕들을 보니까 저는 정말 작아지더라고요. 진짜? 네. 그냥 특정 아이돌의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온라인 콘서트를 보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덕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순수하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떡해. 이게 약간 슬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멤버 중에 한 명이 우리 팬 브이로그 되게 많이 본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유튜브에 많이 올려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빠들이 실제로 오빠는 아니에요. 저한테 오빠인 아이돌은 이제 없어요 거의. 네, 오빠들이 우리 보고 싶어 하는구나. 찍어서 올려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든지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본다든지 뭐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와 대단한 래퍼러 전략이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브이로그를 이제 찍어가지고 올려주면 다른 그냥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이 누구누구 팬 브이로그 뭐지 하고 그냥 들어가서 본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돌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든지 어쨌든 그 입덕 경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대단한 래퍼러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슬펐어요. 왜냐면 그 멤버는 진심으로 팬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좀 래퍼러 전략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좀 찌들었다. 직업병이다. 진짜. 데이터 분석가 하면은 이제 아이돌도 덕질이 좀 힘들어진다. 순수하게 오빠들을 바라볼 수 없다.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다. 뭔가 의도가 있겠지.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 어린 시절 그 순수한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사라진 지 오래. 그러니까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선미님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 맞아. 그렇죠. 이제 뭐 어느 정도 흐린 눈하고 보게 되는 게 좀 있네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거는 회사의 전략이다. 이런 애퀴지션,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리텐션, 레버뉴, 레퍼럴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너무 눈에 선명하게 보일 때는 대충 흐린 눈을 하고요. 그래 저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사업이죠 그것도. 네, 사업이잖아요. 사실 비즈니스잖아요. 돈을 안 벌면 사실 맞아.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흐린 눈을 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적당한 흐린 눈은 덕질에 좋다. 잘 들었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도 얘기 꺼낸 김에 이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또 있어가지고 덧붙여서 얘기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운동 관련된
얘기예요. 운동 과몰입이 아닌데 운동하고 제가 일하고 하는 거 말고는 잘 하는 게 없어가지고.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 건전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제가 프리다이빙 기록한다고 스마트워치를 샀잖아요. 네. 그리고 요 시계에 기능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전에 안 하던 운동 기록이나 뭐 수면 기록 같은 걸 쫌쫌따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볼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일단 데이터라도 모아보자 하면서 운동 기록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15km 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족산도 다녀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2번 다 데이터를 제대로 남기지를 못했어요. 진짜 15kg 좀 아깝다. 나 이거 하려고 15km 다시 살 순 없는데 맞아.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행복했다며. 행복했어. 그럼 근데 된 거 뭔가 아니야? 아쉽잖아. 아 그래? 그 약간 사진 있다 없으니까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지. 맞아. 사진사 있다 없으니까 좀 아쉬운 맞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데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라인 타는 날에 이제 시계 내부에 있는 앱들을 제가 아직 기능을 다 익히지는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조작하는 법이 조금 이제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앱 조작을 잘못해서 인라인으로 왕복 15km를 달렸던 기록이 뭐 5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쪼개져서 이상하게 저장이 된 거예요. 뭐야? 그리고 이제 등산을 다녀왔던 거는 전체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긴 했어. 근데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기록을 중단하는 걸 깜빡하고 이제 등산 끝나고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하고 하는 도중에도 계속 운동 중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지금 데이터 오염이 됐는데 아무튼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인라인 기록 못한 거랑 이렇게 퉁 쳐요. 뭐 어떻게 어떻게 둥치지 그거? 다음 날에 기록이 더 많이 됐으니까. 그걸로 그냥 둥치자. 그래도 되나?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웃겨. 저도 그 갤럭시 워치로 운동 기록하고 수면 기록하는데 저는 이제 운동 필라테스를 해가지고 필라테스를 갈 때마다 꼭 차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까먹고 워치를 안 차고 간 날에는 집 밖에 나와서 시무룩해. 워치. 워치 안 차고 왔네. 이러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필라테스 가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기록 버튼을 눌렀는데 기록이 뭐 4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원인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50분 수업을 하니까 끝나고 나면 50 이렇게 찍혀서 이제 시간이 가고 있을 때 제가 멈춰야 되는데 뭐야. 저 지난주에 보니까 4분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순간 열이 확 받아가지고 뭐야. 그래서 약간 허무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근데 이게 막 그날 막 그 데이터를 막 나중에 들여다보면서 내 운동을 이만큼 했구나 막 심박수 막 어쩌고 막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괜히 좀 쓸데없이 집착을 하게 된다 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 근데 나중에 분석해보는 거 괜찮을 수도. 괜찮을 수도. 그러니까, 맞아요. 데이터가 잘만 쌓여있으면 맞아. 할 수 있지. 그리고 저 최근에 그 프로젝트 피드백 이제 드렸는데 저희 수강생분 데이터 이제 그 분석하신 거 프로젝트 피드백 드렸는데 본인 운동한 기록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진짜? 그것도 좋다. 네, 프로젝트. 근데 그거는 막 뭐 측정되는 게 되게 막 여러 가지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심박수 뭐 아무튼 뭐 항목이 많아. 네, 항목이 엄청 여러 가지고 그걸 뭐 점수로 계산하고 뭐 약간 그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약간 그 이제 제가 기록하는 거는 이제 삼성헬스 어플에 기록이 되는데 그게 이제 달력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 날에는 뭐 15일이면 15일에 원이 되게 크고 운동 안 한 날은 없고 운동 조금 한 날은 원이 작고 초록색 원이 작고 그래서 뭔가 몇 월 며칠은 운동 되게 많이 했구나. 이 주간에는 운동 많이 했구나. 지난주에는 운동 많이 안 했네. 약간 이렇게 보게 되는 건 있어요. 근데 막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러진 않는데 뭔가 워치 안 차고 가거나 이러면 좀 시무룩하다. 그 데이터 시각화를 되게 직관적으로 잘해준다. 맞아요. 재밌다. 저는 얼마 전에 본 건 그거였어요. 아이스하키도 기록을 하고 인라인도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스하키는 사실 강습을 받으니까 그렇게까지 심박수가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강도의 운동은 아닌 거예요. 그냥 재밌게 하는 운동인 거지. 그래서
인라인을 탈 때가 오히려 심박수가 훨씬 높아요. 아 그렇겠다. 쉬지 않고 쭉. 네네, 그냥 그거는 진짜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타니까. 사실상 아이스 그러니까. 하키를 위한 빌드업. 그녀는 대충 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라인 탄 날에는 심박수가 진짜 여기도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데 심박수를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는데 어느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게 초록색이었다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심박수였다. 약간 힘들었던 운동이다.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는데 인라인은 피크에 무조건 빨간색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아이스하키는 그냥 평온해요. 진짜. 그냥 어차피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뭐 이렇게 강습 받고 설명 듣는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평온하게 지나가고 이제 인라인 타면은 한번 이제 피크 찍고 내려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 인라인 스케이트 굉장히 고강도 운동이고 이런 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뭔가 하다가 안 하면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하다가 안 하면 그래. 좀 그래.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이상한 데이터들이 지금 쌓였잖아요. 그래서 제 워치에 쌓이는 걸 보면서 오프라인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 뭐 이런 데이터 분석하려면 전처리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깝깝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제가 근래에 기록한 것만 해도 지금 다 잘못 기록된 것밖에 없는데 카페 가고 식사하고 이 데이터를 갖고 뭘 분석하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와 근데 헬스 앱 분석하고 막 이러면은 분석을 할 일이 실제로 생길 텐데 그럴 것 같아요. 되게 깝깝하겠네요.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를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잘라서 운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맞아. 중간중간에 힘들어서 쉬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실제로 5번을 잘라서 운동을 한 걸 수도 있는데 그것인지 아니면 나처럼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서 이제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된 건지. 네,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깜빡하고 안 찬 건지 아니면 찾는데도 뭐 그냥 운동을 안 한 건지 안 킨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쪽으로는 분석가로 가면 안 되겠네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쉽진 않겠다. 진짜 어렵겠다 이 생각하긴 진짜 했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데이터로 내 실제 몸 컨디션이나 실제 운동한 거를 이렇게 잘 반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했고 뭐 물론 온라인에서 기록되는 것도 사실 다 정확한 거 아닌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측정하는데 용이한 것들이 되게 많고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이거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그 이상한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TV 시청 데이터 분석하는 거 엄청 힘들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거실에 있고 가족들이 다 쓰는 거니까 엄마의 시청 기록도 들어가고 아빠 시청 기록도 들어가고 내 시청 기록도 들어가니까 취향이 섞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기록을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동거인이 이걸 진짜 싫어하는데 어떡해. 네. 그래서 자기 디바이스에 유튜브가 틀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같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패드를 보면서. 근데 그 다음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 클릭도 못 하겠고 검색도 못 하게. 진짜. 네. 서운해. 자기의 내 시청 기록과 내 검색 기록을 오염시키지 마라. 진짜. 아니 그거 하나가 뭐 그렇게 많이 오염될까요? 그러니까 무균실. 네. 이게 오염이 되면 추천 알고리즘이 틀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런 로그 데이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저별 매트릭스 데이터에 다 쌓이고 그리고 그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콘텐츠 추천을 해주는 거니까 시청이나 검색은 잠깐이지만 로그는 영원하다.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저랑 이제 동거인은 서로의 로그를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이제 타협을 봐가지고 각자의 디바이스를 전혀 쓰지 않고요. 근데 이게 조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 게 제가 예전에 이제 파이썬 강의 준비할 때 구글로 이제 막 검색을 하다가 갑자기 구글 푸바 챌린지 페이지로 이동한 적이 있거든요. 푸바? 네, 이 푸바 챌린지라는 게 뭐냐면은 FOOBAR 챌린지인데 구글 푸바 챌린지라고 검색하면 인터넷에 되게 많이 나와요. 후기가. 이게 구글의 비밀 채용 챌린지예요. 그래서 이 초대장을 받아야만 접속을 할 수가 있고 문제를 다 풀면은
구글에 이제 개인정보 연락처를 보내는 창이 떠요. 너의 진짜? 이 신상을 구글한테 보낼 거니? 오퍼를 받아볼래? 이런 식으로 창이 뜬대요. 대박.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 챌린지에 어떻게 입장할 수 있냐면 검색을 하고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럼 검색창 아래가 까만색으로 깨져요. 깨지면서 아, 진짜? 이렇게 열려요. 아, 그래요? 오, 네. 신기하다. 열리고 테스트로 입장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생겨요. 오, 입장할래? 이러고 신기하다. 이렇게 생겨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비밀 장소에 입장하는 그런 느낌이 진짜. 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데이터리안 창업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시험에 응시는 안 했어요. 근데 아마 링크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게 막 만료되는 링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입장이 될 거예요.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링크를 못 찾았는데 죄송한데 찾아도 풀지 마세요. 대표님 이럴 수 없거든요. 아무리 구글이야 안 돼. 죄송한데 안 돼. 저희 안 구글 돼. 못 가. 안 돼. 안 돼요. 저희 절대 안 돼요. 예, 예. 뭐 아무튼 이제 검색 기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쵸, 이게 그쵸. 이제 구글도 이 검색 기록이 특정 패턴을 보일 때에 이 챌린지를 오픈하겠다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 기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이제 로그가 섞이는 것도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쵸. 네.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우리 아빠인지 네, 난지 모르죠. 어떻게 할 거야? 맞아. 그거를. 모르죠. 이 디바이스를 쓰는 거니까. 그쵸. 우리 요즘에 이제 이 디바이스를 특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리서치를 잠깐 네, 했잖아요. 네. 고민님이. 근데 정말 그거는 이 디바이스에 어떤 브라우저로 들어왔고 맞아요, 어떤 언어를 맞아요. 사용하고 있고 뭐 어떤 폰트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을 특정하는 건데 같은 디바이스를 쓴다고 하면은 많은 기록 안에서 이거는 A 사람이고 이건 B 사람이야 이거를 골라낼 수가 없는 거죠. 로그인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데이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네. 이런 맞아. 함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맞아. 진짜 큰 오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뭐 비슷하게 막 마트 같은 것도 구매 기록이 그 선생님들 그렇게 안 하시나요? 마트 가고 정립해달라고 할 때. 가족 내 이름 하나. 얘기 안 하더라고요. 맞아, 가족 맞아. 중에 정립하는 사람 맞아, 있으면 다 모아. 네, 그냥 그 사람 핸드폰 맞아, 번호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정립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마트다. 그러면은 쿠폰을 보내주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의 구매 기록을 기반으로 쿠폰을 보내주고 싶다고 할 때에 정확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럴 수 사실상 있겠네요. 뭐 한 가족, 뭐 4인 가족이 한 계정을 쓴다 이러면 네. 그냥 마트에 있는 모든 상품을 다 사는 거예요. 그쵸. 뭐 그냥 과자도 사고 뭐 그냥 네, 뭐 과일도 사고 야채도 에너지 사고 드링크도 사고 맞아, 술도 맞아. 사고 뭐 네. 아이스크림도 샀다가 네. 고등어도 샀다가 맞아 뭐. 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맞아. 데이터를 이제 되게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데이터가 쌓인 맥락을 알면은 사실 이거를 다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그럴 얘기를 수 하고 있겠네요. 싶었습니다. 네. 저희도 본가랑 저랑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같이 쌓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지점도 달라요. 맞아 서울에서 남양주에서 이제 결제한 기록이 한 바가지 있고 대전에서 결제한 기록이 한 바가지 있는데 그것은 같은 계정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는 대체 이걸 어디에 뭐라고 사는 해야 건가?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또 나누기가 쉬울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지역을 지역이라. 그냥 나누면 되잖아요. 지역을 지역으로 일단 나누고 그 데이터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양주 쪽에 더 많이 산다. 그러면은 남양주 기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추천을 해줘. 쿠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근데 제공을 한 사람일 한다든지. 수 있잖아.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 두 집 살림? 그럴 수 있잖아. 이걸 두 사람으로 볼지 한 사람으로 볼지 그거 모르는 거잖아. 아니 근데 남양주랑 대전 두 집 살림 좀 힘들지 않을까? 너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두집 살림 이게 좀 그냥 사회적인 아니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이제 본가도 가고 이제 우리 집도 있고. 네. 맞아. 그런 소리죠. 본가와 우리 집. 그렇지, 그런 그렇지, 소리죠. 그렇지. 네. 아무튼 재밌네요. 뭔가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신한은행에서 그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거를 2017년부터 매년 발행을 하더라고요. 이름이 보통 사람이에요? 네, 보통 사람 신기하다. 금융생활 보고서. 그래서 이게 2023년 10월에서 11월에 조사한 2024년 버전이 최근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아마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건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사회나 금융 트렌드 이런 거 알려주는 보고서인데 이게 당연히 대한민국의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전국의 만 20에서 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볼 때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의 데이터는 빠져 있구나 하는 거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니까요. 근데 이게 맞아. 보고서 이름을 짓기가 참 어렵다. 왜냐면은 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이거는 직관적이지가 않으니까. 맞아. 연령대도 써줘야죠. 정확히 하려면. 아 그러네. 만 20에서 24세 그치. 경제 활동을 하는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그렇지. 그게 정확한데. 근데 또 신한은행을 쓰는 사람만 이게 조사한 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신한은행에서 발행하는 건데 이제 그런 조사를 하는 업체? 회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발행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신한은행 쓰고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고 근데 아무튼 요즘 뭐 20대 평균 자산이 얼마고 뭐 30대는 얼마고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20대를 대상으로 한 건지 뭐 특정 금융 어플을 쓰는 사람들만의 데이터인 건지 아니면은 뭐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20대 가구 주만 대상으로 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나 이렇게 돈에 대한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남이랑 비교해서 맞아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싶은데 남들보다 못하구나. 뭐 예를 들어 20대에도 1억이 있대. 뭐 30대는 뭐 5억 있대. 뭐 이러면 뭐 나는 뭐야?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되게 좌절하게 되고 좀 비관적으로 되는데 뭐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모자라구나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같이 취업도 어렵고 이직도 어려운데 뭐 경제생활 하는 사람 자체가 뭐 10명 중에 2명이면 2명 데이터를 보고 나머지 8명이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한 신한은행 그런 보고서도 경제생활 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이제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정말 좀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통계니 뭐니 뭐 숫자니 데이터니 하는 것들이 되게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들었을 때.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설문조사 데이터 볼 때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진짜 많은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 나오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런 설문에 한 번도 대답을 한 적이 없는데 대체 누굴까 이 설문에 대답한 사람들. 약간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전국의 만 20세에서 64세 사이의 경제활동자라는 그 집단 안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문에는 답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답변을 안 했을 거고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답변을 한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구의 답변이 취합된 걸까? 약간 항상 의문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리서치 기관에서도 가능한 한 이제 열심히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이제 답변을 받은 것이긴 할 테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통계 관련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불특정 다수를 아무나 만나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뭐 낮에 센트럴파크에 가서 사람들 붙잡아 놓고 아무나 인터뷰를 하면 그건 사실은 불특정 다수를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한낮에 센트럴파크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 거다. 그래서 한낮에 센트럴파크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간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깨어 있으면서 센트럴파크에 그 시간에 나와서 설문에 응해줄 시간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을 보면서 격하게 공감을 되게 많이 했고 이 얘기를 본 뒤에는 이제 어떤 집단의 평균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아 저게 대표성이 있을까? 대표성을 가진다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어떤 집단의 대표값일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 서비스 쪽에서는 마이데이터 뭐 이런 것도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플에 들어가 보면 다들 막 뭐 20대 여성 평균 자산 대비 뭐 내 자산 상위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설명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연결 자산을 기준으로 매긴 순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게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체 20대 여성을 다 비교한 게 아니고 이 어플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특성도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고 한데 이런 자산 관리 어플을 사용을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할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할 게 있어야 이런 거 관리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걸 쓸 일이 없으니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관리할 자산이 있고 이런 자산 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근데 또 혜정님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면 앱을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연동 안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맞아요.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진짜 얘기하시는 것처럼 수치는 참고만 하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등록을 안 해놓은 자산도 있을 수 있죠. 뭐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맞아요, 연동해 놓으면 금융자산 정도는 연동이 되겠지만 자산이라는 게 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차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무형의 자산, 유무형의 자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왜 뭐 특정 학과 이게 무슨 학과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막 약간 스티브 잡스가 졸업한 학과 뭐 이런 데면은 평균 그 학과의 그쵸, 평균 그쵸. 임금을 계산해 보면 뭐 굉장히 높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맞아. 삼성의 이건 이재용이 뭐 나온 학과 뭐 어디가 뭐 제일 높고 근데 뭐 되게 돈 못 벌 것 같은 학과 이름인데 맞아. 막 평균 소득 제일 높다고 그러고 그런 맞아요. 것도 보면은 뭔가 평균 자산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여성 평균 자산에 아이유도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현금으로 몇백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 한 번 딱 한 명이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끼면은 네. 사실 굉장히 평균을 이렇게 흐릴 왜곡할 수 수 있다.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유 선생님 30대 맞겠죠? 말해놓고 나니까는 맞을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무튼.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데이터 분석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약간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맥락이 아까 제가 그 사고율 같은 거 아니면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률 이런 거를 조사할 때 내가 조사해서는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난 판교에서 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맞아. 또는 판교와 성수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만 거의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 수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어디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했느냐, 어떤 맥락에서 수집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 시간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출근 시간에는 뭐 그 네. 차종이 깜빡이 안 틀고 들어와. 네. 근데 뭐 널널한 시간에는 그 차종이어도 깜빡이 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맞아. 그런 것 그러네요. 같아요. 맞아. 그 여론조사 같은 것도 그 전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뭔가 이렇게 받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답변을 많이 한다. 그리고 그 낮 시간대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더 보수적으로 집계된다. 그러니까 더 보수와 가깝게 집계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아무튼 오늘도 얘기를 한 바가지 했는데 진짜 약간 과몰입 편처럼 찍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데이터 데이터 편 과몰입. 아니고 과몰입 편이었어요. 사실 데이터는 그냥 기본이 과몰입이죠.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디폴트가 그렇다. 오늘은 진짜 과몰입 편처럼 찍어본 것 같고 이제 슬슬 시간이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녹화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예, 뭐 저는 에피소드가 가장 많으신 분. 평소에 이제 과몰입 에피소드 많아가지고 이걸로 기획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메모를 열심히 해놨거든요. 근데 동거인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 메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아 진짜? 그리고 이제 바로 메모할 이게 운전하고 있거나 이렇게 바로 메모할 상황이 안 되면은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이걸 이따가, 기억해야지. 이따가 노트 써놔야지. 했다가 이거 팟캐스트 과몰입 같은데요? 그럴 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게 들으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성공이네요. 전 네. 재밌었어요. 맞아, 저도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선미님을 위한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기획하면서도 맞아. 아니 이게 이런 에피소드를 기획을 안 해도 평소에 이런 에피소드 넘쳐나는 분이잖아요. 진짜. 선미님 이런 평소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해주니까 맞아. 이것은 선미님을 위한 무대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너무 재밌었고 그 차량 관련된 건 저도 이제 운전자니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나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나 데이터를 한번 모아봐야 되나 약간 머릿속에 빅데이터를 이제 모아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오늘 거 어떻게 들으셨을려나 모르겠네요. 너무 얘는 이상하다.
뭔가 근데 데이터 분석하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오늘 그냥 저희가 이렇게 주저리 떠든 에피소드들 들으면서 데이터에 대한 뭔가 어려운 마음이 있으셨다면 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냥 뭔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데이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 다음 화는 과몰입 편으로 돌아올 건데요. 과몰입. 네. 오늘은 과몰입 에피소드가 아니었고요.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네, 아니었고요. 이제 종류가 다른 과몰입으로 지난번에 영화 관련 과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몰입 편이 의뢰 그렇듯이 지금 분량이 너무 넘쳐가지고 다음에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영화 관련 과몰입 얘기를. 그래서 다음 화 21화에서 영화 관련 과몰입 얘기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데이터리안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 다음 화에서 만나겠습니다.